이제 저 사람도 곧 따라오겠지.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제 귓가에 스친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11월 1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찬비가 내리는 을씨년스러운 날이었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기운 내십시오. 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올 때마다 저는 기계처럼 절을 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그것도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김 사장님 정말 안 됐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동네 슈퍼주인 박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시장에서 뵀는데 그렇게 밝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스트레스성 급성 심정지라고 합니다. 전조 증상도 없었다고. 저는 대답하면서도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평소 건강했습니다.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었고 매년 건강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쓰러져서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동네 유지인 최인호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63세, 이 지역에서 건설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죠. 아, 최 회장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요? 당연히 와야죠. 사모님께서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최 회장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요. 슬픔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혹시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히 하신 말씀 같은 거 없으셨습니까? 네. 무슨...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 말씀이라도 남기셨나 해서요. 최 회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며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죠. 저는 물을 마시러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뒤편 흡연실 근처에서 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냥 확인차 왔어. 응, 아무 말도 없었어. 다행이지. 그래. 이제 저 사람도 곧 따라오겠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도 곧 따라온다고? 저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건가? 저는 재빨리 몸을 숨기고 최 회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다는 게 무슨 뜻이지? 확인하러 왔다고? 곧 따라온다는 건 또 뭐야? 저녁 무렵 아내 회사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5년 전까지 폐공장 격리로 일했었죠. 사장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여직원 2명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며 나누는 대화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진짜 불쌍하지 않아? 말도 못하고 가셨잖아. 그러게. 그 일만 아니었어도. 쉿. 조용히 해. 들리면 어떡해. 그 일? 대체 무슨 일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얼른 밖으로 나가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일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닙니다. 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 아내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나이 든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 회사에 누가 찾아왔었어요. 누가요? 최 회장님이요. 그분이 언니를 따로 부르더니
1시간 넘게 얘기하셨어요. 언니 표정이 정말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요? 그 뒤로 언니가 계속 불안해하셨어요. 밤에도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고 저희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무슨 내용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말씀 안 하셨어요. 다만 여직원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하면 우리 남편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험해진다고? 아내가 뭘 알고 있었던 거지?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은 더 이상 제 집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리벽이 있던 아내답게 모든 게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죠.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펼쳐보니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결국 말 못했어. 그 아래엔 숫자 조합 4132.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4132. 그건 분명 폐공장 창고 자물쇠 번호였습니다. 아내가 왜 그 번호를 남겼을까요? 그곳에 뭔가 있다는 걸까요? 저는 종이를 꽉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집을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의 말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저 사람도 곧 따라오겠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제가 다음 차례일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숫자가 저를 30년 묵은 비밀의 소굴로 이끌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곳에서 제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 진실을 숨기고 있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남긴 쪽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죠. 폐공장으로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여보, 당신 거기에 뭘 남긴 거요? 텅 빈 방에 혼잣말이 울렸습니다. 결국 저는 차를 몰고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20년 전 문을 닫은 그곳은 시 외곽산업단지 끝자락에 있었죠. 녹슨 철문 앞에 섰을 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 하지만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왜 이 번호를 남겼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여보, 나 여기 왔소. 또다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데 삐걱삐걱 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혹시 계단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싶어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죠. 2층 복도 끝 작은 철문이 보였습니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에 적힌 숫자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4, 1, 3, 2,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문도 없는 좁은 방이 나왔습니다. 먼지 쌓인 책상 위에 오래된 컴퓨터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컴퓨터 옆엔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아내의 필체였죠.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이 파일을 듣게 되면 날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컴퓨터 전원을 켰습니다. 오래된 기계라 부팅하는 데만 5분이 걸렸죠.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 이름은 미안해였습니다. 폴더를 열자 파일 하나가 보였습니다. 내 고백. mp3. 마우스를 올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블 클릭했습니다.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숨을 고르는 소리.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나야. 이 말을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니, 평생 못할지도 몰라.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쁜 짓에 가담했어. 아니, 정확히는 가담하게 됐어.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 전 내가 이 공장 격리로 일할 때 일이야. 최 회장이, 최인호 회장이 날 불렀어. 최 회장? 그 사람이 말했어. 윤 과장님, 우리 공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걸 좀 조용히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 하지만 그 사람이 날 협박했어. 따님 학교 잘 다니시죠? 그 학교 이사가 제 친구거든요. 라고. 우리 딸,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난 무서웠어. 그래서 장부를 조작했어. 공장 사고로 다친 노동자가 20명이었는데 5명으로 줄였어. 보상금도 턱없이 적게 기록했고 녹음 파일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 최 회장은 날 계속 이용했어. 비자금 만들 때도, 탈세할 때도, 불법 하청 계약할 때도 난 다 도왔어. 아니, 도울 수밖에 없었어.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어. 그런데 얼마 전에 박 씨가 날 찾아왔어. 박 씨? 장례식 때 왔던 그 슈퍼 주인? 박 씨가 말했어. 윤 과장님, 사실 저도 그때 일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 회장 밑에서 일했거든요. 우리 같이 증거 모아서 고발합시다. 라고. 아내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난 처음으로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박 씨와 함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 최 회장의 비자금 계좌, 불법 계약서, 사고 은폐 문서들. 그런데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며칠 전에 최 회장이 날 다시 불렀어. 그 사람 눈빛이 완전히 달랐어. 날 의심하고 있었어. 녹음 파일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누가 왔나 봐. 발걸음 소리, 문 여는 소리, 그리고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과장님, 최 회장님이 뵙자고 하십니다. 지금요? 밤 10시인데요? 네. 지금 당장요. 아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음 파일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1초 뒤 다시 재생됐습니다. 이번엔 속삭이는 목소리였죠. 여보,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파일을 경찰에 넘겨줘.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버리면 나도 당신도 위험해. 부디 조심해. 파일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아내가 15년간 최 회장의 범죄에 연루됐다고? 그리고 증거를 모으다가 들켰다고? 그 뒤로 죽었다고? 아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이 심장마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누군가 아내를 죽였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창문 없는 벽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폐공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한 명은 최 회장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날 따라온 건가? 최 회장이 공장 입구를 보며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맞아, 여기야. 김 사장이 여기 온 것 같아. 아직 안에 있을 거야. 확인해봐.
두 남자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컴퓨터를 끄고 USB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책상 서랍에 하나 있었죠.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30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2층도 확인해. 남자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복사 완료.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뒷문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비상구가 있었죠.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저는 뛰었습니다. 비상계단을 내려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장 뒤편 숲으로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한참을 숨을 죽였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승합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머니 속 USB를 꺼내 쥐었습니다. 여보, 이게 당신이 남긴 증거구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반드시 끝을 보겠소.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칼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아내의 음성 파일을 다시 들으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최인호 회장 모든 범죄의 주모자, 박 씨 아내와 함께 증거를 모으던 사람, 그리고 윤 과장? 잠깐, 아내 이름이 윤미선이었습니다. 음성 파일에서 최 회장이 윤 과장님이라고 불렀죠. 그럼 아내가 바로 윤 과장이었던 겁니다. 맞아. 당신이 격리 과장이었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저 박재구입니다. 슈퍼 주인이요. 박 씨였습니다. 아내 음성 파일에 나왔던 바로 그 사람. 아, 박 씨. 무슨 일이십니까? 그게, 사장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요? 무슨, 전화론 곤란하고요. 제 가게로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30분 뒤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USB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리고 박 씨 슈퍼로 향했습니다. 저녁 8시 슈퍼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 씨가 영업 중 팻말을 준비 중으로 바꿨습니다. 사장님, 이리 앉으세요. 구석 테이블로 안내받았습니다. 박 씨는 커피 2잔을 내왔죠. 박 씨,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사장님, 오늘 폐공장에 다녀오셨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최 회장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김 사장이 공장에서 뭔가 찾아간 것 같다고요. 박 씨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사장님, USB 찾으셨죠? 윤 과장님이 남긴 거요. 당신이 어떻게 그걸? 제가 드렸거든요. 윤 과장님한테요. 박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사장님, 사실 윤 과장님과 저는 최 회장을 고발하려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내 음성 파일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 당신도 최 회장 밑에서 일했다고요? 네. 15년 전 저도 그 공장 관리 직원이었습니다. 사고가 났던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어요. 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명이 다쳤습니다. 그중 3명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됐죠. 하지만 최 회장은 돈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한테도 5천만 원을 쥐어주며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받았습니까? 네. 부끄럽지만 받았습니다. 그때 제겐 수술비가 필요한 아내가 있었거든요. 박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평생 양심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윤 과장님을 찾아갔어요. 같이 증거를 모아서 고발합시다라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처음엔 거절하셨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우리 가족까지 해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제가 설득했습니다. 이대로 평생 죄책감 안고 살 겁니까? 라고.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윤 과장님이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우리 둘이서 6개월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비자금 계좌 내역, 사고 은폐 문서, 불법 계약서. 그런데 들켰군요. 네. 한 달 전쯤 최 회장이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윤 과장님을 자꾸 불렀고 저한테도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박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모은 증거 목록입니다. 윤 과장님 것과 합치면 최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받아 펼쳤습니다. 비자금 계좌 3개 총 47억 원. 사고 은폐 문서 15년 전 공장 사고. 불법 하청 계약서 12건. 뇌물수수 녹취록 4개. 이 정도면 네, 최 회장을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슈퍼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최 회장이었습니다. 오, 두 분이 다정하게 뭘 하고 계시네요? 최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 씨가 황급히 노트를 감췄습니다. 최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아, 그냥 지나가다가요. 김 사장님도 계시네. 두 분이 무슨 얘기 중이셨습니까? 아, 그냥 장례식 얘기를 좀. 장례식 얘기를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문까지 닫고요? 최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 사장님, 혹시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상하네. 제가 오늘 폐공장 근처에서 사장님 차를 본 것 같던데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폐공장은 무슨, 거긴 왜 가겠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거기 뭐가 있길래 가신 걸까요? 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혹시 돌아가신 사모님이 뭔가 남겨놓으셨나요? 예를 들면 파일 같은 거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파일 말입니까? 전 아무것도. 김 사장님, 최 회장이 웃음을 거뒀습니다. 사모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심장마비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심장마비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요. 그게 무슨,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사모님이 쓸데없는 욕심만 안 부리셨어도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이 아내를 죽였습니까? 뭐라고요? 김 사장님, 말 조심하십시오. 최 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만 사모님이 스스로 선택을 잘못하셨을 뿐이죠. 이 계자식이. 제가 일어서려는 순간 박 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최 회장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분 좋은 밤 되십시오. 아, 그리고 김 사장님.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박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네, 이제 확실합니다. 최 회장이 윤 과장님을 죽인 겁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차례일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 사람, 최 회장, 박 씨, 그리고 죽은 아내는 서로를 지우려 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묶어두는 끈으로 연결돼 있었다는 거요. 박 씨 슈퍼를 나온 뒤 저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뒤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요. 설마. 저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승합차도 따라왔습니다. 좌회전, 승합차도 좌회전, 우회전, 승합차도 우회전. 젠장, 완전히 미행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세우고 불을 껐죠. 승합차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안을 보려 했지만 선팅이 짙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쯤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큰 길로 나가지 않고 뒷골목으로만 다녔죠.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문틀에 제가 끼워둔 머리카락 한 올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왔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소파 쿠션 위치가 살짝 달랐습니다. 책상의 펜도 제가 놓은 방향과 달랐죠. 누군가 집을 뒤진 겁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급히 안방으로 달려가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USB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휴!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창밖에서 빛이 번쩍였습니다. 커튼 틈으로 내다보니 건너편 빌딩 옥상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쌍안경을 들고 이쪽을 보고 있었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날 감시하고 있어. 저는 황급히 커튼을 쳤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씨, 어젯밤에 집에 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날 감시하고 있어요. 예상했습니다. 최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만납시다. 제 집으로 오세요. 여기가 더 안전합니다. 박 씨 집은 슈퍼 2층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죠. 앉으세요, 사장님. 박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박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요.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박 씨가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15년 전 사고 때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공식 기록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한 명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준호였습니다. 32살, 두 아이의 아버지였죠. 그런데 왜 기록이 없습니까? 최 회장이 시신을 숨겼거든요. 유족들한테는 실종됐다고 했고 위로금 3천만 원을 줬습니다. 미친.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박 씨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준호 씨를 직접 처리한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윤철수, 최 회장의 오른팔이었죠.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2년 전에 죽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였다고 하는데 박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의심스럽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최 회장이 입을 막았을 겁니다. 그때 박 씨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그게 무슨... 박 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죠. 박 씨, 누굽니까? 협박 전화입니다. 입 닫고 조용히 살고 싶으면 손 떼라고. 최 회장 짓이군요. 그뿐이 아닙니다. 박 씨가 핸드폰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박 씨의 딸이 학교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저 새끼들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저 사람들이 박 씨 딸까지 건드리려고 하는데. 알아요.
하지만 지금 흥분하면 그들 뜻대로 되는 겁니다. 박 씨가 심호흡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증거입니다. 결정적인 증거요. USB에 있는 파일로는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음성 파일만으론 조작이라고 우길 수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한데요? 물증입니다. 서류, 계좌 내역, 계약서, 그리고 무엇보다 박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이준호 씨 시신을 찾아야 합니다. 15년 전 시신을요? 그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다. 네, 윤 과장님이, 아니,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에 적혀 있었습니다. 박 씨가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아내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호 공장 뒤편 야산 참나무 밑. 이게, 네, 사모님이 15년 전에 우연히 목격했던 겁니다. 윤철수가 시신을 묻는 걸요. 그럼 우리가 그걸 파내면 최 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요. 언제 갑니까? 오늘 밤입니다. 사람들 눈에 안 띄게요. 알겠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내다봤습니다. 사장님, 저 차, 저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였습니다. 어젯밤 저를 미행했던 바로 그 차, 날 따라온 겁니다. 이런, 승합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덩치 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슈퍼 입구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저들이 우릴 감시하고 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씨, 네. 우리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한치의 실수도 하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의 승합차를 노려봤습니다. 좋아. 게임을 시작하자고. 아내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냥감이 됐다는 걸요. 그날 밤 9시 저와 박 씨는 폐공장 뒤편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를 따돌리기 위해 택시를 3번이나 갈아탔죠. 사장님, 여기입니다. 박 씨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오래된 참나무가 보였습니다. 정말 여기일까요? 사모님 메모에 분명히 제가 땅을 삽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팠을까요? 땅속에서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 여기 뭔가 있습니다. 더 파자 검은 비닐봉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지? 봉지를 열자 USB와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USB? 박 씨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건 윤철수 필체입니다. 제가 예전에 봐서 압니다. 수첩엔 빼곡하게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6월 3일 최 회장 지시로 비자금 계좌 개설, 2000년 4월 12일 공장 사고 은폐, 이준호 시신 처리, 2003년 9월 8일 불법 하청 계약 12건 체결. 이건 윤철수가 남긴 증거입니다. 왜 이걸 여기 묻었을까요? 아마 보험용이었을 겁니다. 최 회장이 자기를 죽일 경우를 대비해서요. 그런데 결국, 네, 죽었죠. 그래서 이게 여기 남은 겁니다.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신은 어디 있을까요? 더 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땅을 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이상합니다. 사모님이 분명히 여기라고. 그때 박 씨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이것 보세요. 나무 밑동에 작은 쪽지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많은 걸 알았겠죠. USB에 2번째 녹음 파일이 있어요.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시신은 옮겨졌어요. 최 회장이 3년 전에 다시 파서 어딘가로 옮겼다고 윤철수가 말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젠장.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사장님, 일단 돌아갑시다. USB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새벽 1시였습니다. 노트북에 USB를 꽂자 폴더가 하나 떴습니다. 두 번째 고백, MP3,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였죠. 여보, 나 또 녹음해요. 오늘 윤철수를 만났어요. 윤철수?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날 찾아왔어요. 윤 과장님, 제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최 회장이 절 죽일 겁니다. 라고 했어요. 아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윤철수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최 회장의 비자금이 47억이 아니라 200억이 넘는다고요. 해외 계좌까지 합치면 500억이 넘을 거라고. 500억? 박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공장 사고도 한 건이 아니었대요. 15년 동안 총 3번의 큰 사고가 있었고 그때마다 사람이 죽었대요. 이준호 씨 말고도 2명이 더, 3명이나. 최 회장은 그때마다 시신을 숨기고 유족들한테 돈을 줘서 입을 막았대요. 그리고 사고 기록을 다 지웠고요. 녹음 파일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벌써 왔어? 남편인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회의가 일찍 끝나서.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리 좀.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한테 말 못해서. 하지만 그 사람이 알아버리면 나도, 당신도 위험해져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윤철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윤 과장님 조심하세요. 최 회장 혼자가 아닙니다. 뒤에 더 큰 사람이 있어요. 라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더 큰 사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말 못합니다. 그 사람 이름만 말해도 제가 죽을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하지만 힌트를 줬어요. 그 사람은 이 동네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하지만 실은 최 회장보다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 박 씨와 제가 동시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여보, 난 무서워요. 윤철수가 그 말을 하고 일주일 뒤에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그게 정말 사고였을까요? 녹음 파일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가 날 설득했어요. 같이 고발합시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라고. 전 동의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박 씨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저는 박 씨를 쳐다봤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야, 박 씨는 좋은 사람이야. 양심에 시달려서 고백한 거잖아. 믿어도 돼. 아내 스스로를 다독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보, 만약 박 씨도 그 사람 편이라면? 만약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라면?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지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만약 제가 죽으면 복수해 줄 거죠? 제발, 진실을 밝혀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꼭 찾아내요. 그 사람이 알아버리면 나도 당신도 우리 딸도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박 씨도, 최 회장도, 심지어 이 동네 사람들도. 파일이 끝났습니다. 저는 박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 씨, 네. 솔직히 말해주세요.
당신, 진짜 우리 편입니까?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장님,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아내가 마지막까지 의심했습니다. 당신을요? 그건 대답해 주세요. 당신이 아내를 박 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했죠? 왜입니까? 진짜 양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제가 만약 적이었다면 진작에 사장님을 해쳤을 겁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뭐요? 당신이 진짜 우리 편이라는 증거요. 박 씨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가슴팍에 큰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15년 전 공장 사고 때 생긴 겁니다. 전 그날 이준호 씨를 구하려다가 쇠파이프에 맞았습니다. 갈비뼈 3대가 부러졌고 심장 바로 옆을 스쳤어요. 의사가 말하길 1cm만 더 깊었어도 죽었을 거라고.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이준호 씨를 못 구했어요. 제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던 겁니다. 사장님,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속죄하고 싶어서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박 씨, 네. 아내가 말한 그 사람이 누굴까요? 최 회장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데. 박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사람 떠오릅니다. 누굽니까? 김병호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김병호? 네. 이 지역 3선 의원이고 최 회장과 절친입니다. 박 씨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최 회장과 김병호 의원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30년 지기입니다. 김 의원이 최 회장 사업을 뒤에서 도와줬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럼 혹시 네, 그 사람이 김병호 의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제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병호 의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신문 기사, 지역 뉴스, 모든 걸 뒤졌죠. 김병호 의원은 이 지역에서 청렴한 정치인으로 유명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장학금 지원, 복지사업, 온갖 좋은 일을 다 했더군요. 이런 사람이 최 회장 뒤에 있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말을 믿어야 했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목소리였죠.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모님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오후 3시 중앙공원 벤치에서 뵙겠습니다. 혼자 오십시오. 잠깐, 당신 누구?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씨, 누가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중앙공원에서 만나자고.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하지만 아내 얘기를 한다는데. 위험합니다, 사장님. 알아요. 하지만 가야 합니다. 오후 3시 중앙공원. 저는 지정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폈지만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낡은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죠. 김 사장님? 네. 전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15년 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강민석? 네.
윤 과장님, 사모님과 같이 일했었죠. 남자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내가요? 네. 그때 제게 이걸 맡기셨어요. 남자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십시오. 봉투를 열자 사진 몇 장과 서류가 나왔습니다. 사진 속엔 최 회장과 김병우 의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옆엔 낯선 외국인도 있었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중국 사업가입니다. 리천밍이라는 사람이죠. 중국인? 네. 최 회장과 김 의원이 15년 전부터 중국과 불법 거래를 해왔습니다. 강민석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수출입 서류입니다. 보시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했다고 돼 있죠? 네. 하지만 실제로는 부품을 빼돌려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비자금으로 만들었군요. 정확합니다. 김 의원이 자기 권력으로 세관을 무마했고 최 회장이 실무를 처리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아내는 이걸 어떻게 해? 사모님이 격리였잖아요. 장부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겁니다. 수출 물량과 실제 생산량이 안 맞는다는 걸요. 그래서 조사했군요. 네. 그리고 저한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전 당시 창고 관리자였거든요. 강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은 용감한 분이셨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그런데 왜 당신은 나서지 않았습니까? 남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무서웠다고요? 제 앞에서 윤철수가 죽었거든요. 네. 2년 전 그날 윤철수가 술을 마시러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강 형님, 전 이제 최 회장한테 더 이상 이용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양심에 고백하려고요. 라고 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술집을 나온 윤철수가 차에 치였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운전자는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뺑소니라고 결론 내렸죠. 하지만 전 압니다.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요. 살인이었다는 겁니까? 네. 그 차 번호판 가짜였습니다. 고의로 친 겁니다. 남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뒤로 전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모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견딜 수 없었군요. 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강 씨, 이 증거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이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김 의원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 인맥이 어마어마합니다. 경찰서장도 친구고 검사장도 후배고 심지어 도지사까지 같은 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언론에 제보해야 합니다. 한꺼번에요. 그래야 그들이 덮을 수 없습니다. 언론이요. 네. 제가 아는 기자가 한 명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죠. 소개해 드릴까요? 부탁드립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원 입구에 검은 승합차가 나타났습니다. 강민석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 차, 아는 차입니까? 윤철수를 칠 때 목격한 차량과 비슷합니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덩치 큰 남자들이었죠. 사장님, 도망가야 합니다. 뭐? 저들이 우릴 죽이러 온 겁니다. 강민석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린 공원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남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으로 또 골목으로 10분쯤 뛰었을까요?
작은 식당 뒷골목에 숨었습니다. 헉, 헉, 둘 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강 씨, 괜찮습니까? 네, 다행히 따돌린 것 같습니다. 강민석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 조심하세요. 그들은 이미 사장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마세요. 네, 아무도요.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도. 강민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재구 씨도 조심하세요. 박 씨가 왜요? 그 사람, 윤철수가 죽던 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술집에서 나올 때 봤어요. 멀리서 박재구 씨가 서 있는 걸. 그리고 차가 윤철수를 친 뒤에 박재구 씨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우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럽습니다. 강민석이 일어났습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위험해요. 연락처 좀. 안 됩니다. 연락하면 추적당합니다.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강민석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씨가 윤철수 죽음에 연루됐다고?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손에 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민석이 남긴 경고는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걸 흔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박 씨는 진짜 동료일까요? 아니면 제 곁에 심어진 또 다른 칼날일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박 씨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민석이 준 봉투를 펼쳐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죠. 최 회장, 김병우 의원, 중국인 리천밍,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더 있었습니다. 배경이 흐릿했지만 뒤편에 한 사람이 더 서 있었습니다. 확대해 보니 이건 박 씨? 분명히 박재구였습니다. 15년 전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왜 박 씨가 이 사진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사장님, 저 박재구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사장님, 위험합니다. 문 열어주세요. 박 씨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박 씨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민석이 죽었습니다. 뭐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방금 뉴스에 났어요. 중앙공원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네, 뺑소니래요. 그런데 박 씨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사장님이랑 같이 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사장님, 경찰이 곧 올 겁니다. 사장님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려고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강민석이 저를 만나러 온 건데. 알아요. 하지만 최 회장 쪽에서 뭔가 조작하고 있을 겁니다. 박 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사장님, 지금 당장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요? 네,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일단 제 집으로 가시죠. 저는 박 씨를 뿌리쳤습니다. 박 씨, 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뭐요? 저는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왜 당신이 여기 있습니까?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강민석이 줬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왜 최 회장, 김 의원이랑 같이 있었습니까? 사장님, 이건. 그리고 윤철수가 죽던 날 당신이 현장에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박 씨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강민석이 직접 봤답니다. 당신이 술집 앞에 서 있었다고 윤철수가 차에 치인 뒤 사라졌다고요. 사장님,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 15년 전 사진에도 우연히 있었고 윤철수 죽을 때도 우연히 있었고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박 씨, 솔직히 말하세요. 당신 진짜 누구 편입니까? 박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앉으세요. 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당신 최 회장 편입니까? 아닙니다.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전 정말 아닙니다. 하지만 뭡니까? 15년 전엔 그랬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15년 전엔 저도 최 회장 밑에서 일했습니다. 공장 관리 직원이 아니라 최 회장의 신복이었습니다. 박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사고를 은폐하는 걸 도왔습니다. 이준호 씨 시신 옮기는 것도 도왔고 윤철수랑 같이 움직였습니다. 당신이 하지만 사장님, 박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2년 전에 돌아섰습니다. 돌아섰다고요? 네. 윤철수가 죽던 날, 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몰았습니다. 누가 몰았습니까? 김병우 의원 운전기사였습니다.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윤철수가 저를 술집으로 불렀어요. 박 형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요? 전 최 회장한테 보고했습니다. 윤철수가 배신하려 합니다. 라고 박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김 의원 운전기사가 윤철수를 쳤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당신이 죽였군요. 맞습니다. 제가 죽인 겁니다. 박 씨가 바닥을 쳤습니다. 그 뒤로 잠을 못 잤습니다. 매일 밤 윤철수가 꿈에 나타났어요. 왜 날 죽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접근한 겁니까? 속죄하려고? 처음엔 감시하려고 접근했습니다. 최 회장이 시켰어요. 윤 과장 옆에 붙어서 감시하라고. 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윤 과장님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도 진심으로 대해줬고, 그래서 배신한 겁니까? 최 회장을? 네. 윤 과장님한테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최 회장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최 회장을 무너뜨리고 싶다고. 박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윤 과장님이 처음엔 절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제가 윤철수 죽음의 진실을 말해줬어요. 그리고 증거를 같이 모으자고 했습니다. 그게 6개월 전 일입니까? 네. 그런데 한 달 전에 최 회장이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 과장님을 죽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전 정말 윤 과장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습니다. 사장님이 절 믿지 않을까봐.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때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박 씨가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경찰이 왔어요. 도망가야 합니다. 아니요. 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으니까요. 하지만 최 회장이 뭔가 조작했을 수도. 괜찮습니다. 제게도 준비가 있으니까요. 현관문이 두드려졌습니다. 김 사장님,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강민석 씨 사건 관련해서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경찰차에 타면서 박 씨를 돌아봤습니다. 박 씨가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당신을 믿어도 되는 걸까? 저도 준비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치밀하게, 더 냉정하게. 이제부터는 제가 사냥꾼이 될 차례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형사 2명이 저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 오후 3시경 강민석 씨를 만났죠? 네, 맞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제 아내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말입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민석 씨가 아내의 죽음이 단순 심장마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살해당했다는 뜻입니다. 형사들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누가 죽였다고 하던가요? 최인호 회장과 김병호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김병호 말입니까? 네. 젊은 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 사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증거라도 있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아내가 남긴 녹음 파일, 최 회장의 비자금 증거, 15년 전 공장 사고 은폐 문서, 모두요. 형사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죠. 나이 든 형사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 신고 안 하셨습니까? 증거를 더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 형사를 번갈아 봤습니다. 경찰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요? 김병호 의원이 이 지역 경찰서장이랑 친하다는 거 압니다. 혹시 당신들도? 젊은 형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사장님, 지금 우릴 의심하는 겁니까?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당신들은 누구 편입니까? 나이 든 형사가 젊은 형사를 제지했습니다. 진정해, 최 형사. 김 사장님 입장에선 당연한 의심이야.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김 사장님, 저는 박영수 경위입니다. 형사 생활 25년 했습니다. 네. 제 25년 경력을 걸고 약속하죠. 저는 정의 편입니다. 박영수 경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김병호 의원이랑 서장이 친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싫어합니다. 왜요? 10년 전에 제 후배 하나가 김 의원 비리를 조사하다가 좌천됐거든요. 그 뒤로 우울증 걸려서 아직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박경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전 언젠가 기회가 오면 그 사람들 잡으려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회가 지금인 것 같네요. 저는 박경희를 믿기로 했습니다. USB 확인해 보세요. 충격받으실 겁니다. 1시간 뒤 박경희가 조사실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김 사장님, 이게 진짜입니까? 네. 500억 비자금, 공장 사고 은폐, 중국 불법 거래. 박경희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 개자식들이. 젊은 최 형사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경희님, 이거 바로 수사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지만 박경희가 고민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장한테 보고하는 순간 김 의원한테 새 나갑니다. 그럼 증거 인멸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일단 비밀로 진행합시다. 서울 본청에 직접 보고할게요. 박경희가 저를 봤습니다. 김 사장님, 이틀만 시간을 주세요. 제대로 된 영장 받아올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강민석 씨처럼 당할 수 있으니까요. 네. 경찰서를 나오는데 밖에 박 씨가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박 씨, 왜 여기? 걱정돼서요. 괜찮으세요? 네. 경희님이 우리 편인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차에 타자 박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15년 전 일 말입니까? 네. 전 정말 속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 씨, 네. 저는 박 씨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당신을 완전히 믿지는 못합니다. 솔직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이 가야 합니다. 아내 복수를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부터 당신이 아는 모든 걸 말해주세요. 숨기지 말고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하나 더 숨긴 게 있습니다. 뭡니까? 김병우 의원 약점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약점이요? 네. 김 의원한테 숨겨둔 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20년 전에 대학생이랑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 임신했고 김 의원이 돈 주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다. 김 의원이 유학 보내고 매달 생활비 보내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압니까? 제가 15년 전에 그 돈 전달하는 일을 했거든요. 박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게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20년치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김 의원을 협박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공개되면 정치 생명 끝나니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니요. 네. 협박은 안 합니다. 그 대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회장한테 보내죠. 최 회장한테요? 네. 그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들 사이에 균열을 만드시려고? 정확합니다. 서로 의심하고 서로 배신하고 서로 무너뜨리게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 씨,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뭡니까? 최 회장 핸드폰 번호 아십니까? 네. 알려주세요. 박 씨가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저는 익명 문자 앱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한테 사진을 보냈습니다. 김병우 의원의 비자금 계좌 내역과 숨겨둔 아들 사진이었죠. 문자도 함께 보냈습니다. 최 회장님, 김 의원이 당신을 배신하려 합니다. 이 증거를 검찰에 넘기겠답니다. 조심하세요. 전송. 30초 뒤 최 회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받지 않았죠. 사장님, 정말 천재십니다. 박 씨가 감탄했습니다. 이제 최 회장이 김 의원을 의심하겠네요.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핸드폰을 조작했습니다. 이번엔 김병우 의원한테 보냈습니다. 최 회장의 비자금 계좌와 중국 불법 거래 내역이었죠. 김 의원님, 최 회장이 당신 없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00억을 혼자 가지고요. 배신당하기 전에 먼저 치세요. 전송. 이제 그들끼리 싸울 겁니다. 박 씨가 웃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박 씨.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계산으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를 감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들이 가장 무서워한 이름이 제 이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영수 경위였습니다. 김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인호 회장이 김병우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횡령 혐의로요. 뭐라고요? 저는 박 씨를 봤습니다. 박 씨도 놀란 표정이었죠. 그리고 김병우 의원도 최 회장을 고소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혐의로요. 시작됐군요.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속 지켜보시죠. 전화를 끊고 뉴스를 켰습니다. 속보입니다. 김병호 의원과 최인호 회장이 서로를 고소하며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양측은 15년간 함께 불법 사업을 했다고 폭로하며 각종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해냈습니다.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오후 2시 최인호 회장 사무실 앞. 저는 박 씨와 함께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들어가시는 겁니까? 그래야죠. 마지막 못을 박으려면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왔다고 전해주세요. 예약 없으시면 최 회장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아내 얘기로요. 비서가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뒤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들어가시래요. 회장실 문을 열자 최인호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푸석해져 있었죠. 김 사장, 오랜만이군요. 그렇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금방 끝날 테니까요. 무슨 용건입니까? 제 아내를 왜 죽였습니까? 최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부인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책상에 던졌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아내가 남긴 녹음 파일, 윤철수 수첩, 강민석 증언. 모두요. 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아내가 당신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당신이 아내를 죽이기 전에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죠. 최 회장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사장,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심장마비가 아니었죠? 당신이 뭘 먹인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아내는 건강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질 이유가 없어요. 당신이 죽인 겁니다. 최 회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곧 나올 겁니다. 아내 부검 기록 재검토를 신청했거든요. 독극물 검사까지 포함해서요. 한 달 안에 결과 나옵니다. 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 사장, 우리 협상합시다. 협상? 내가 돈을 드리죠. 100억 어떻습니까? 아니, 200억도 괜찮습니다. 돈으로 제 아내 목숨을 사겠다는 겁니까? 제발, 이 일 그냥 묻어주십시오. 최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사장님, 제발. 저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가족도 있고, 제 아내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라는 남편, 딸이라는 자식이요. 저는 최 회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그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김 사장, 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조심하시오. 나 혼자 망하지 않습니다. 김병우 의원도 박재구도 모두 같이 끌고 갑니다. 박 씨요? 박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박재구, 이 배신자 새끼. 최 회장이 박 씨한테 달려들려 했습니다. 제가 막아섰죠.
진정하세요, 최 회장. 이놈이 15년 동안 내 밑에서 일하고 월급 받아먹고 그러고도 배신을 해? 박 씨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전 회장님 밑에서 일한 게 아니라 양심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찾겠습니다. 양심? 웃기는 소리. 최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너도 똑같아. 윤철수 죽을 때 같이 있었잖아. 넌 공범이야. 알고 있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자수하겠습니다. 경찰에 가서 모든 걸 진술하겠습니다. 뭐? 15년 전 공장 사고, 윤철수 살인, 윤 과장님 살해. 제가 아는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쳤구나. 너 그러면 너도 감옥 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박 씨가 저를 봤습니다. 사장님,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걸 증언하겠습니다. 박 씨,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저는 박 씨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회장이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구나. 다 끝났어. 아직 한 사람 남았습니다. 누구? 김병우 의원이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병우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최인호, 이 계자식아. 김 의원이 최 회장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아들 일을 왜 터뜨렸어? 왜? 나는 안 했어. 거짓말. 내가 아니면 누가 알아? 정말 아니야. 나도 누군가한테 문자 받았어. 두 사람이 서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 내가 너 비자금도 다 알아. 500억 어디다 숨겼어. 닥쳐. 그건 내 돈도 포함이야. 우리 같이 만든 거잖아. 그래, 같이 만들었지. 그런데 넌 왜 혼자 빼돌리려 했어? 무슨 개소리야. 내가 먼저 배신하려 했잖아. 두 사람의 고함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윤미선도 내가 죽였잖아. 인정해. 김 의원의 말에 최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죽였어. 그 여자가 우리 비리 다 알아냈으니까. 너도 동의했잖아. 난 몰랐어. 내가 심장마비처럼 꿈이라고 했지. 칼륨 주사 준 것도 너야. 내 병원 의사가 났다고. 녹음 완료.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김 사장? 칼륨 주사라. 그래서 심장마비로 위장한 거였군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다 녹음됐습니다. 이제 당신들 자백이 증거입니다. 최 회장과 김 의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경찰이 곧 올 겁니다. 박영수 경위한테 이미 연락했거든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당신들이 제 아내를 죽였습니다. 이제 대가를 치르세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이 열리고 박영수 경위가 들어왔습니다. 최인호, 김병우,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 소리가 찰칵찰칵 울렸습니다. 최 회장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김 사장,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끝입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진실을 하나씩 공개할 때마다 그들의 얼굴은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들이 가장 무서워한 이름이 바로 제 이름이었습니다. 6개월 뒤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인호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병우 살인 방조 및 직권 남용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재구 살인 방조 및 증거인멸 방조죄로 징역 7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김 의원은 하늘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박 씨는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입모양이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박영수 경위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위님도요. 사모님,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네요. 네.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 무덤을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윤미선 잠들다 글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다 끝났소. 당신을 죽인 놈들 전부 잡았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최인호는 무기징역, 김병호는 20년. 다시는 세상 밖으로 못 나올 겁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보,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소. 복수는 했는데 마음이 안 채워지네.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이 옆에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 씨였습니다. 사장님, 박 씨 어떻게... 저도 인사하러 왔습니다. 윤 과장님께. 박 씨가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박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켰습니다. 최 회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 네. 집행유예 받았으니 이제 뭐 하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려고요. 슈퍼는요?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이준호 씨 유족들한테 보상했습니다. 그렇군요. 박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장님, 제가 물어봐도 됩니까? 뭡니까? 복수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시원합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시원하지 않습니다. 네. 아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럼,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억울하게 죽는 걸 그냥 넘어갔다면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박 씨도 그렇죠? 네. 저도 15년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 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어떻게요? 박 씨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센터. 여기서 자원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장 사고로 다친 사람들 돕는 곳이에요. 좋은 일 하시는군요. 적어도 이렇게라도 해야 제 양심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 힘내세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박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장님도 새 출발하세요. 새 출발이요? 네. 윤 과장님도 사장님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실 겁니다. 박 씨가 떠난 뒤 저는 다시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딸이 다음 주에 온답니다. 미국에서요. 아내와 저의 딸 윤지아는 5년 전부터 미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 못했소. 당신이 살해당했다는 걸 어떻게 말하겠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재판 끝나고 전화했습니다.
다 말했어요. 딸이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당신 무덤 앞에서 같이 울 겁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 돌아가겠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전 이제 뭐 하며 살아야 할까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사나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죠.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딸이었습니다. 윤지아, 지아야, 넌 다음 주에 온다며? 일찍 왔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수고 많으셨어요. 엄마를 위해 끝까지 싸워주셔서 고마워요. 지아야, 울지 마세요, 아버지. 엄마가 보면 슬퍼하실 거예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엄마도 아실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지아야, 네 아버지. 엄마가 저 별 중 하나가 됐을까? 당연하죠. 엄마는 분명 저기 계실 거예요. 딸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제일 밝은 별. 저게 엄마예요. 그럴까? 네. 그리고 아버지랑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로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고맙소. 제 곁에 있어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요. 추워요. 그래. 가자. 무덤 앞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에 또 올게요. 자주 올게요. 그리고 사랑했소. 지금도 앞으로도 1년 뒤 저는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와 함께요. 김 사장님, 오늘 상담자 5분 오십니다. 알겠습니다. 공장 사고로 다친 사람들,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 그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죠. 여보, 언젠가 우리 돈 많이 벌면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살아요.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알겠소, 여보. 당신 대신 내가 하겠소.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 햇살 속에서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보. 고마워요.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여보. 이제 시작일 뿐이요. 복수는 끝났지만 제 마음의 빈자리는 아무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아내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거였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아내의 목까지 아내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